자원과 조경의 역사 100장면 속으로 타임슬립하는 시간. 지금 우리는 풍경정원이 태동한 때 런던으로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핸델의 오페라 무대를 찾아가 보았는데 그때 오페라 리날도를 런던에서 초연했고 대성공했다고 말씀드렸죠. 객석에 앉아서 열렬히 박수치고 환호든 관중 중에 시인 알렉산더 포프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더 포프는 18세기 영국 고전주의 최고의 시인이었다고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이미 살아생전에 전설이었다고 하네요. 독일의 한 귀족이 런던에 오래 머물면서 여기저기 지인과 친인척들을 방문했는데 집집마다 알렉산더 포프의 초상화가 걸려 있더랍니다. 그 당시에 총리가 월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몹시 미워했다고 하죠. 그래서 월폴의 초상화는 아마 자기 집에만 걸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빈정거렸답니다. 알렉산더 포프는 그 시대의 정신적인 지도자급이었죠. 그런 그가 풍경정원을 최초로 조성한 인물로 우리 정원의 역사에도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포프는 풍자 시인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기하학적 정원을 사정없이 비판한 컬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 포프뿐 아니라 런던의 젊은 엘리트들이 모두 정형적 기하학적 정원, 즉 바로크 정원에 대한 반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해도 가는 것이 영국의 정형 정원은 프랑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르노트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크식으로 정형적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뭐 공간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장엄한 스케일이라든가 그 어느 것도 미치지 못합니다. 주로 토피어리와 해치로 만든 미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아기자기하기도 했었고요. 포프는 어느 정원에 가서 토피어리로 아담과 이브의 형상을 조각해 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노아의 방주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어처구니 없어서 엄청나게 비비 꼽니다. 컬럼에서. 근데 바로크 정원뿐 아니라 그 이전의 르네상스 정원도 그 이전의 중세 정원도 모두 정형식이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 고대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크 정원에서 그 정형성이 말하자면 최고조에 달했던 거죠. 서양 정원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중세까지만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1000년이 넘도록 서양 정원은 늘 정형적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아마 유형 정원으로 시작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사고 체계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유형 정원이랑 텃밭, 약초밭 그런 건데 우리도 텃밭은 나란히 줄을 받쳐 심고 가꾸죠. 그게 가꾸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초에 사람들은 왜 갑자기 영국 사람들은 갑자기 왜 아니 그중에서도 런던의 젊은 엘리트층은 갑자기 왜 그 정형성을 벗어버리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정원을 지배했던 정형성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연에 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은 곧 자연을 대신하는 것이었죠.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을 오랫동안 뒤흔들었던 종교 분쟁이 끝나고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으로 금지가 되었죠. 사형감이었습니다. 영국 정교만 남았습니다. 1684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명예혁명이 일어나죠. 그로써 입헌군주제가 시작이 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출발했습니다. 영국의 왕실은 세력을 잃었죠. 이제 의회를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절대군주제가 최고조에 달하죠.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의 젊은 엘리트층이 사회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영국에서 계몽주의가 가장 먼저 출발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계몽주의는 정신적인 자유와 직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고로 자유는 자연이다. 이런 등식을 성립시킨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원리, 원칙.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연이 오버랩이 된 것이죠. 이때 도덕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도덕이 없었느냐.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신의 계율에 따라서 살았죠. 근데 이제 인간이 스스로 만든 계율과 도덕성을 가지고 높은 가치를 누리며 정신적 가치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계몽세대들이 특이했던 것이 이 모든 것을 자연과 결부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감성과 이성을 표현하기에 이 바로크 정원 양식은 적합치 않아 보였겠죠. 당연하죠. 이것은 절대 군주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갑갑해 보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계몽세대가 신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직자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성당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자연에서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의 창조주인 신이 거기 깃들 것이니 거기 거하실 것이니 자연 속에 거하는 신과 직접 만나겠다. 소통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사회의 기존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 기억나세요? 지난번 1차 웨비나 때 그와 유사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20세기 초기 1차 대전이 끝나고 회의와 절망에 빠진 젊은 세대들이 모던한 새로운 세상을 디자인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주기를 두고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 포프가 바로 이런 움직임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을 뿐 아니라 인간론이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제 인간이 중심에 서서 점점 커진다. 그의 글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런던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죠. 템즈 강변에 넓은 땅을 구입해서 별장을 짓고 나는 이제 정원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가든 디자이너 커리어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크 정원을 던져버리고 그 형식이 구애받지 않는 정원을 만들어 보겠다. 그때는 아직 풍경 정원 이런 말이 없었죠. 그건 후세에서 만들어낸 거고 형식을 벗어나는 깨버리는. 근데 말이 쉽지 실제로 하려니까 쉽지 않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고심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풍경 정원은 클로드 로랭이라든가 니콜라 푸생의 풍경화를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조금 뒤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앞서 시가 있었습니다. 시. 포프는 시인이니까 시에서 먼저 영감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연명의 시를 읽고 거기 묘사된 이상형을 그려보는 것과 우리 이렇게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사실 뭐 소세원이나 그 당시에 별서정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영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포프는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호메로스 같은 그리스 시인의 작품 그리고 로마 시인들의 작품 예를 들어서 베르길리우스 아르카디아 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처음 그때 포프가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호메로스 뭐 예를 들면 저 일리아스 오디세이 같은 것을 이제
쉬운 영어로 읽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의 번역서가 날개 돋친 듯 팔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인세로 템즈 강변에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번역을 하려면 그 시를 엄청나게 자세히 읽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베르길리우스라는 고대 로마 시인이 쓴 아르카디아라는 긴 시가 있는데 이상향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정원 컬럼 쓰면서 정원이란 모름지기 베르길리우스가 노래한 것과 같은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온갖 과실나무가 자라고 허브원에는 화초들이 흐드러지며 나무들은 자유롭게 자라고 그 사이로 계류가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곳이다. 자유롭게 자라고 자유롭게 흐른다. 반복을 할 정도로 자유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만든 정원이지만 자연과 같은 것. 그런 것이 알렉산더 포프를 매료시켰습니다. 막상 따라 만들어 보려 하니 막연했습니다. 자, 과실나무, 계류꽃 다 좋은데 이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나. 참 헤맸습니다. 답답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우리는 늘 정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걸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근데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나무는 좌우로 정렬해서 그리드로 정연하게 심는다. 그것을 마음은 앞서는데 그것을 막상 깨트리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 호수, 일직선, 물이 흐르는데 수로를 만들죠. 그것을 갑자기 구불구불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대 로마 시인 중에 베르길리우스가 쌍벽을 이룬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호라티우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꽤 큰 정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묘사를 합니다. 상세하게. 그것도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면서 이거는 조금 구체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알렉산더 포프가 호라티우스의 정원 시를 번역함으로써 그때 사람들이 야, 호라티우스 정원이 어디냐, 거기 가보자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사실 그 정원의 묘사만 봐가지고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찾지를 못했죠. 근데 나중에 찾았다는 얘기 했습니다. 하여튼 알렉산더 포프 시대에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디 있는지. 다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집 뒤에는 숲이 있다. 이거 벌써 조금 구체적이죠. 그리고 집 앞에는 샘이 솟아서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이죠. 집 앞에 샘을 만들고 집 뒤에 숲을 만든다. 그 다음에 집 근처에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처에 바쿠나 여신의 신전을 만들어 세웠다. 아, 신전은 그 좋은 생각이다. 나도 작은 신전을 하나 만들어 세울까. 이렇게 해서 영국 풍경정원에 신전들이 이제 들어와 많이 들어오게 되죠. 나중에 아주 작게 미니어처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따라하는 것이 나머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그와 동시에 한편 핸델이 이제 런던에 나타난 이후로 오페라의 활기가 넘쳤고 또 포프가 속해 있던 엘리트 계층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뭐 매일은 아니었겠지만 굉장히 자주 그러니까 초연 한 번만 딱 보고 만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갔습니다. 조금 신분이 높은 귀족이나 젠틀맨은 자기 전용 로추라고 하죠. 그 객석이 있었죠. 포프도 물론 자주 갔는데 가서 객석에 앉아서 또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이 심취하면서 무심히 무대를 바라보겠죠. 거기서 자신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음악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문득
무대를 바라보면서 저거 아닐까 혹시? 정원을 저렇게 연극 무대처럼 꾸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착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포프의 정원 도면이 전해집니다. 1720년경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은 고민을 했던 것이죠. 포프가 1744년에 20여 년 뒤에 죽었는데 그 이듬해 늘 정원 일을 같이 도와주었던 정원사가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영원히 기록에 남겼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화가도 여러 좀 그림을 그렸는데 템즈강의 면 한 전면 정원만 그리고 묘사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템즈강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는 장면. 여기가 지금 잘 보이시진 않지만 별장입니다. 요건 빌라죠. 그리고 정원은 그 뒤로 연속이 되는데 여기 있죠. 정원이 뒤로 쭉 펼쳐지는데 이상하게 이건 아무도 안 그렸어요. 이 템즈강 쪽에서 바라보는 장면만 모두 그렸습니다. 특히나 배를 타고 가서 여기다 배를 대고 내리겠죠. 그럼 여기는 마치 웰컴 광장 같습니다. 웰컴 잔디 광장 같죠. 양쪽으로 나무가 자연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장을 빌라를 지나가면 정원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근데 이 구조가 가만히 보면 상당히 특이합니다.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을. 자, 우선 석 부분 보면 일로 들어온다 그랬죠. 들어와서 좁은 숲길을 따라가면 조금 넓은 로비와 같은 광장이 나옵니다. 자, 연극 무대와 비교를 해본다면 로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꼭 관중석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란히 나무를 심어놨죠. 객석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텅 빈 공간은 무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무대 뒤로 무대 배경이 펼쳐집니다. 깊이. 그러니까 여기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진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죠. 그리고 저쪽 멀리에 건축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깊이 만들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마지막에 정점을 찍었는데 오벨리스크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는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연극 무대를 그대로 정원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급했네요. 그런데도 보면 아직 좌우 대칭의 정형성이 완전히 탈피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것은 그득하게 심어줬다고 숲을 만들어주고 길도 약간 고불고불하게 좀 변하긴 했지만 좌우 대칭 아직 깨지 못하고 있어요.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머릿속에 모든 것을 왼쪽 오른쪽으로 대칭으로 심는 그것이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는 후일 윌리엄 켄트가 해결해 줍니다. 둘이 절친이었죠. 그리고 윌리엄 켄트가 이 아이디어를 보고 이것을 좀 더 다음 정원에서 칠수익이라는 곳에서 좀 더 진일보해서 그것이 여기입니다. 진일보해서 한 발짝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스토우 가든에서 어느 정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포프가 하나 딱 만들어 놨던 무대 배경 그것을 우리가 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장면을 연속시켜 놨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포프가 만든 것처럼 장면을 연속시키려면 정원이 엄청나게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휘게 만들어서 순환을 시킨 것이죠. 그것이 수도 가든의 도면이고 여기서 그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 아래 보시면 깨알같이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것이 범예고 장면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40개인가 그랬다고 그러죠. 나중에 스토어 가든 얘기하면서 다시 자세히 보시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에 미리암 켄트를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니고 다시 알렉산더 포프 정원으로 돌아 조금 잊어버리고 간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